예, 인공지능이 지금 실제로 이야기되는 거하고 개발되고 있는 거하고 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실제 개발되고 있는 현장의 인공지능, 그걸 좀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보시다시피 인공지능을 좀 잘 이해해보자 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마 인공지능 하면 떠오르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영국의 드라마 휴먼스에 나오는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근데 저 영상은 뻥입니다. 뻥. 실제로 저런 건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개발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개발하고 있는 인공지능은 어떤 거냐? 그걸 이제 보셔야 되는데 바로 화면에 소개해드린 저 책입니다. 저 책은 실제 컴퓨터 공학 하는 분들이 참고하고 있는 배우는 교과서입니다.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모던 어프로치, 현대적 접근. 이 책의 부제가 그럼 현대적 접근이라고 했다면 그와는 구분되는 고전적 접근 또는 옛날 접근 뭐 이런 게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둘을 비교하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여기 네모칸에 있는 분 혹시 얼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아는 분 있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분이 앨런 튜링입니다. 몇 년 전에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가 있었고요. 그 영화가 바로 튜링의 전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튜링은 1950년에 계산기계와 지능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논문에서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지능을 갖춘 기계, 지능을 갖춘 디지털 컴퓨터라는 개념을 소개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인공지능의 이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튜링이 생각했던 인공지능의 상이라는 게 사람처럼 생각한다 라는 거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처럼 생각하는 걸 검증하는 방식으로 튜링이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 검증 방식을 튜링 테스트, 튜링 검사라고 나중에는 부르게 됐는데요. 그 튜링 테스트에 이용한 어떤 테스트 방법, 그거를 여기 화면에 보시는 영화의 제목이기도 했던 이미테이션 게임, 흉내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흉내 게임은 기계한테, 즉 컴퓨터한테 사람 흉내를 내라 라고 한 다음에 사람하고 컴퓨터하고 각각 다른 방에 둔 다음에 제3자가 바깥에서 누가 사람인지 컴퓨터인지를 신문을 해가지고 캐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30% 정도를 틀려요. 그 정도라고 한다면 이제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한 70%밖에 못 맞춰요. 그러면 사람이라고 또는 사람처럼 생각한다고 치자. 그러니까 생각한다라는 말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사람처럼 흉내 내는 거. 근데 이제 이런 사람처럼 흉내 낸다, 생각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조금 들여다보면요. 사람처럼 머리를 써가지고 해야 하는 지능적 활동, 이거를 두루두루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루두루라는 건 우리가 머리 써야만 풀 수 있는 또는 수행할 수 있는 밥하기, 길 찾기, 또 바둑두기, 아니면 빨래하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람은 잘하진 못해요. 저는 쿠쿠보다 밥을 잘 짓지 못해요. 하지만 그래도 3층밥이라도 만듭니다. 또 길도 찾아요. 어느 정도. 빨래도 좀 할 수 있고 두루두루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튜링이 생각했던 인공지능은 그렇게 두루두루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현재 개발자들은 현대적 접근의 인공지능 만들기에 있어서 저런 걸 꿈꾸지는 않습니다. 이제부터 인공지능의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적 접근의 인공지능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모 항공사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에 이르는 모든 경우의 수와 경로를 따져서 그린 겁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저럴 땐 저렇게 해라. 이게 이제 그 땅콩 항공이라고 보통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요. 승객 대처 방법입니다. 기내 난동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실제는 아마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보다 훨씬 복잡할 겁니다만 저런 식으로 우리가 짜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거 잘 짜는 게 되게 중요해요. 프로그래밍의 핵심은 문제에서 해결에 이르는 과정을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짜는 겁니다. 이렇게 보여주면요, 컴퓨터는 못 알아먹어요. 근데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언어들이 있고요. 그 언어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떨 때 어떻게 하라? 아니면 이렇게 하라? 또 아니면 저렇게 해라? 그런 것들을 컴퓨터 언어로 짜는 겁니다. 그럼 왜 프로그램을 짜느냐? 짜는 목적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시켜가지고 뭔가 원하는 일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잘못한다? 그럼 잘못 짠 거예요, 프로그램을. 근데 사실은 인공지능도 저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키는 일을 잘 짜는 심부름꾼, 노예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구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 프로그램을 시키는 대로 잘 한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좀 어려운 용어인데 결정론적이다 이렇게 씁니다. 다른 일을 못해요. 그럼 이제 지금 순서도를 설명드렸고요. 프로그램을 설명드렸는데 그 둘을 아우르는 더 높은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알고리즘이라는 개념입니다. 뭔가 행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이렇게 알려주는 명령어들을 이렇게 쭉 늘어놓은 겁니다. 논리곱, 논리합, 부정이라는 논리 기본 연산을 무수히 되풀이하면 다 수행할 수 있다. 그걸 이제 잘 구현할 수 있게끔 소프트웨어적으로 짜놓은 게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논리가 컴퓨터의 전부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언어도 중요하지 않고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건 부차적입니다. 그리고 숫자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부차적입니다. 중요한 건 논리예요. 논리라는 건 어떨 때 어떻게 해라. 또 저럴 때 저렇게 해라. 라는 것들을 우리가 따지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머님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애들 코딩 교육한다고 무슨 프로그램 언어 배우고 이러면 그 학원 끊으세요. 그게 아니라 이런 경우들을 잘 따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프로그램은 사람이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근데 기계학습은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을 짜는 겁니다.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 짜는 프로그램을 기계학습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그건 사람이 짭니다. 작동 원리가 똑같아요. 이 프로그램하고 이 프로그램은 어떤 일을 시켜먹기 위해서 우리가 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짤 때 사람이 직접 한 줄 한 줄 코드를 짜느냐 아니면 프로그램을 시켜서 짜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상위의 프로그램은 누가 짜느냐 누가 만드느냐 바로 최상급 개발자들이 짭니다. 대표적으로 구글의 텐서플로우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여기에 해당하고요. 구글에서 만들어요. 파이토치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이제 페이스북에서 만듭니다. 요거에 해당해요. 그 두 개가 이제 1등, 2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프로그램들 많이 있습니다. 기계학습 프로그램. 근데 재밌는 건 요걸 공개해요. 무료로. 그래서 우리 누구나 다운받아서 자기 컴퓨터에 설치해서 요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유가 있겠죠.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일단 인공지능 개발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따라서 풀려고 하는 문제입니다. 뭐 코딩 언어를 익히는 거 이건 별로 안 중요해요. 문제를 포착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푸는 데에 도움이 되는 좋은 데이터를 잘 모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학습이라는 걸 시켜서 결과물을 우리가 얻어내는 겁니다. 그 다음 써먹으면 돼요. 이제 기계학습
시킨다고 했잖아요. 데이터를 통해서. 요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도학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강화학습이라는 겁니다. 지도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예요. 근데 그 데이터의 정답을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답을 알고 있는 데이터들이 많아야 됩니다. 오른쪽 위에 상자를 보시면 입력 데이터라고 부른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확보하고 있어요. 그리고 출력 데이터라고 부르는 것을 또 꽤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대응해요, 각각. 기계학습 프로그램을 통해서 찾아내려고 하는 건 이 입력 데이터들과 출력 데이터들의 이 관계입니다, 관계. 또 패턴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요. 또 연결 규칙. 그리고 이제 제일 포괄적인 용어로는 함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 안에 작동을 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값과 이 값이 다 일치하느냐. 입력값과 출력값을 연결시키는 규칙이거든요. 그 규칙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물음표에. 예, 더하기. 더하기를 시키면 이 값들이 다 맞아 떨어져요. 바로 더하기라는 규칙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숫자 몇 개 안 되면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숫자가 만약에 10,000개, 뭐 100만 개 이렇게 되면 못 찾죠. 이른바 빅데이터. 숫자가 많아지면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계한테 시키는 거예요. 프로그램한테. 네, 이번에 보실 거는 강화학습이라는 유형입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유형이에요. 단순화시켜 말씀드리면 보상이 가장 커지는 그 확률값들을 찾는 겁니다. 그 패턴을 찾는 거예요. 여기서 보상이 커진다 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특정한 동작을 했을 때 생겨나는 결과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게 여기서는 중요합니다. 게임에서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상이고요. 근데 바둑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단순한 게임이에요. 현실의 게임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훨씬 복잡해요. 1대1로 게임하는 경우도 많지 않고요. 또 순서를 기다려주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대체로 다 대 다가 동시다발적으로 플레이를 합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왜 중요하냐? 방금 말씀드린 규칙 내에서 이런저런 수들을 찾기라는 강화학습과 데이터가 꼭 필요한 지도학습 사이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파고라는 이제 바둑 인공지능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세계 버전은 인간의 기보를 통해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발표된 알파고 제로가 이제 인간 기보를 참고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인간 기보를 참고해서 이긴 알파고 마스터라는 버전하고 대결시켰더니 89대 11로 제로 버전이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기보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때 신문기사에 뭐가 많이 나왔냐면 드디어 인간이 제공한 데이터가 필요 없는 스스로 진화하는 인공지능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공포스러운 기사가 많이 있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게 이제 사기극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왜냐하면 바둑은 처음부터 지도학습에 의한 게 아니라 강화학습에 따른 기계학습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인간 기보가 필요가 원래 없었어요. 처음엔 정중앙에 놓을 수도 있어요. 흙을. 그럼 지겠죠? 질수록 점점 그렇게 정중앙에 놓는 수를 피하게 됩니다. 그걸 스스로 찾아가는데 2,800만 판을 두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쿠쿠가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해서 밥을 더 잘한다고 여기 공포스러워할 분 없으시죠?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세돌보다 바둑을 잘 둔다고 공포스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보통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드라마에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인공지능, 즉 강인공지능 보시면요, 이런 영화들에 많이 등장합니다. 터미네이터, 매트릭스, 최근에 엑스마키나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근데 저거 다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인공지능은 상상의 산물이고요. 엔터테인먼트의 영역입니다. 사이언스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이언스 픽션이 아니라 제가 사이언스 픽션이다. 과학의 얼굴을 한 구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아까 과학자들이, 기술자들이 개발하는 인공지능이 어떤 모습인지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 같은 그런 인공지능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게 잘 안 됩니다. 첫 번째는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유사한 형태의 알고리즘. 사람의 생각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두 개의 층이 존재합니다. 생각이 진행되는 층과 그 생각이 잘못됐다 라는 걸 확인하고 교정하고 하는 그런 두 개의 층이 있습니다. 그게 통일돼 있어요.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두 층이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치려면 상위에서, 위에서 뭔가 개입해야 돼요. 디버깅 프로그램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 디버깅 프로그램이 고장나면 그건 사람이 고쳐야 됩니다. 그게 이제 한 가지 이유고요. 또 하나는 그게 이제 그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차원의 이유고요. 하드웨어 차원의 이유도 있습니다. 하드웨어 차원에서 인간의 뇌처럼 잘 작동하는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면 이라고 가정을 한번 세워보죠. 실제로 알파고의 첫 버전인 알파고 판 같은 경우에 인간의 뉴런과 같은 그 뉴런을, 신경세포를 한 10만 개 정도 구현했다고 그래요. 근데 인간의 이세돌의 뇌는 1000억 개 정도의 뉴런이 있습니다. 그 10만 개의 신경세포 흉내낸 거를 구현하는데 사용한 전기가 200kW예요. 근데 이세돌은 1000억 개의 그 뇌세포를 작동시키는데 고작 20W. 결국은 효율이 100억 배 정도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반도체 기술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힘드냐면 이 분야, 반도체 개발 분야에 노벨상이 콤보로 10번 정도 나오면 된답니다. 따라서 앞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지금 공학적, 하드웨어적으로 둘 다 아직은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훨씬 더 우리가 걱정하고 우려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이제 인간하고 엮일 때 편의상 네트워크 지능이라는 말로 한번 불러왔습니다. 이 네트워크 지능이라는 거는 실제로 인공지능 자신이 뭐 의지를 발휘하고 목표를 세우고 이런 일은 하지 못하더라도 그걸 사람이 통과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약인공지능들을 여러 개를 사용해서 뭐 개인이건 기업이건 정부건 간에 그걸 활용하게 되면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한 가지 문제만 잘 푼다 해도 그런 인공지능들이 많아지면 결국 사람의 일 하나하나를 다 대신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큰 문제죠. 그래서 더 우려스럽고요. 일자리, 더 중요한 건 일거리입니다. 일거리 자체가 사라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그 교육 시스템하고 관련해서 그럼 일자리를 인공지능이 대신하면 사람은 뭘 해야 되지? 뭘 공부해야 되지?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 경제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걸 요구하게 됩니다. 기업에서 인공지능을 도입하게 되면 인건비와 어떤 그 임대료 이게 굉장히 줄어듭니다. 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해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 여파로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반적인 소비자의 구매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기업의 이윤에 도움이 되는 범위 내에서 기본소득을, 즉 사람들에게 돈을 일정하게 퍼주는 겁니다. 제한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규모는 기업에 도움이 되는 만큼이죠. 따라서 그 액수는 굉장히 적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게 이제 기업이 기본소득을 제한하고 집행했을 때의 시나리오입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한 기업의 소유물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어떤 자산이다, 인류 전체의 성취다 이렇게 발상을 다르게 해보면 그 경우에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가 획득하게 된 부를 인류가 다시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게 당연하다. 이런 발상으로 가게 될 수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기본소득하고 연관이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정부와 시민사회가 이 기본소득을 주도하게 될 때 그때 이제 사람들 각자에게 돌아올 어떤 기본소득의 규모는 최대치 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기본소득을 둘러싼 어떤 패권의 다툼 같은 게 이제 있을 거고 이게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다. 사람이 약인공지능들을 통괄할 때, 종합해가지고 사용할 때 사람의 나쁜 측면까지 그 안에 다 반영되겠다. 요게 이제 우려스럽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구글 번역이라는 인공지능입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 학습이에요. 여기에 근데 큰 문제가 하나 발견이 됩니다. 뭐냐면 터키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상황인데요. 터키어에는 성별 구분이 없습니다. 원래 성별이 없었는데 닥터에는 he가, nurse에는 she가 이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자, 그 안에 숨은 어떤 그 차별 이게 보이시죠? 하드워킹 하는 건 he고요, 남자고 레이지, 게으른 건 여자입니다. 그럼 저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를 생각해 보면 답은 쉬운데요. 학습 데이터 자체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인간이 생산한 학습 데이터들은 사회적, 역사적 산물입니다. 따라서 그 사회와 그 사회가 거쳐온 역사의 편향, 편견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자료 삼아서 지도학습을 하더라도 그 결과물은 그 사회의 편향을 고스란히 간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핫 이슈예요. 가끔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그 판결을 보면 인공지능 판사시키면 어떡하?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농담으로 많이 하는데 그건 정말 농담으로라도 해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판결의 내용이라는 게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인공지능 판사에게 학습되는 건데요. 그 판결 내용은 항상 시대에 가장 뒤처진 보수적인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공지능 판사는 절대로 판례 변경을 못합니다. 즉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더 후퇴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보실 몇 가지 사례는 사물 인터넷하고 관련된 겁니다. 버거킹 광고예요. 15초 광고. 요거 주목하세요. According to Wikipedia, the Whopper is a burger consisting of a flame-grilled quarter-pound beef patty, sesame seed bun, mayonnaise, lettuce, tomato, pickles, ketchup, and sliced onion. 버거킹이 빵집 있죠. 버거킹이 구글을 해킹한 겁니다. 이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성화시키는 명령을 먼저 방송에서 이제 내린 겁니다. 오케이 구글이라는 명령어요. 그 활성화되고 나면 이제 구글에서 그 백과사전 항목을 찾아서 읽어주는 거죠. 이제 그런 일을 버거킹이 시킨 겁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해킹당할 위험이 있다. 그래서 범죄에 악용되거나 그럴 여지가 있다는 걸 잠깐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음성으로 전화 걸라고 명령 내리는 장면입니다. 이번에는 사람한테 들리지 않는 소리로 명령을 내립니다. 이걸 스텔스 명령이라고 불러요. 스텔스라는 게 레이더에 감지되지 않는 장비이잖아요. 초음파나 우리 화이트 노이즈라고 인간한테는 들리지 않는 영역대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명령을 내렸는데 저렇게 시리가 작동한 겁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저런 식의 그 누군가가 해킹을 해서 이 물류와 교통과 이 통신망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 자동 무인 그 자율주행 자동차의 비전 레코그니션이라는
시각인식 부분입니다. 이게 굉장히 오류가 많다고 해요. 현실적으로 이 스탑이라는 그 표지판에다가 테이프나 스티커 같은 걸 몇 장 붙인 거예요. 이건 자연 상태에서도 새똥 같은 거에 의해 오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걸 한번 좀 무작위적으로 구현한 거죠. 그랬더니 저거를 스탑이란 표시를 스피드 리밋 45 우리식으로 한 60km 정도 시속으로 바꿔서 인식한 겁니다. 만약에 저 표지판을 보고 자율주행차가 운행하고 있다면 멈춰야 될 상황에서 60km로 운행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저런 걸 우리가 강인공지능이 출현하는 것보다 더 우려하고 많이 논의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겔 가덧이라는 여배우인데요. 원더우먼 주인공이에요. 근데 그 영상에서 방금 이제 포르노그래피 배우 주인공으로 등장했습니다. 이게 웬일이냐? 봤더니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오픈소스 프로그램인 텐서플로우를 활용해 가지고요. 데이터는 뭘 썼냐면 인터넷상에 있는 이 배우의 사진들을 썼습니다. 사진들을 동영상에 합성한 거예요. 이게 이제 몇 가지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게 페이크 뉴스 이걸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영사가 나와가지고 저런 식의 이제 상황을 연출하고 그게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순식간에 퍼져나가고 이런 상황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임박해 있는 위협이다.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서요. 문제는 많이 주목하지 않았지만 정신노동만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육체노동 일거리 자체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아마존고라는 서비스인데요. 무인 점포입니다. 점포에 상점에 점원이 없어요. 계산하는. 공부 안 하면 뭐 먹고 살래? 그러면 뭐 편의점 알바라도 해야지. 근데 편의점 알바 자리가 없어집니다. 이런 문제 상황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자. 뭔가 창조적인 일을 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곤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창조적인 게 처음 제안될 때, 즉 새로운 게 처음 만들어질 때 하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승인될 때 사이에 시간차가 난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서야 그것이 그랬구나, 창조적이었구나. 실험은 창조성의 출발점인데 실험 자체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 비디오 플레이어가 가장 AS 센터에 많이 고장나서 접수된 사례, 이게 테이프가 엉켜가지고 이 안에서 꼬여서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닙니다. 테이프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저걸 넣어본 거예요. 햄버거를. 근데 햄버거 들어가면 안 되죠. 근데 애들은 그런 짓을 합니다. 바로 그게 실험의 본질이에요. 실험은 저렇게 위험합니다. 애들이 말썽 피는 게 다 실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른들은 안 하죠. 그러니까 창조성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 사회가 얼만큼 그 실험의 위험성을 이겨낼 수 있느냐, 그래서 허용할 수 있느냐, 힘과 용기 이런 것들이 이제 뒷받침돼야 되고요. 창조적인 인간이 되는 문제하고 관련해서 예술가가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술가는 실제 창조적인 결과물을 내놓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예술가의 작업의 핵심이 뭐냐? 이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낸 개념이 결국 실습, 실기입니다. 흔히 말하는 책상 물림 이게 아니라 실제 결과물을 산출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작자 또는 메이커 영어로는 로서 살아가는 그런 활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그 발현 방식은 두 가지를 제가 찾아봤는데 하나는 글쓰기예요. 이제 글도 결과물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 중에 하나가 블로그 같은 걸 한번 운영해 보면 어떠냐 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오늘 기록할 한 가지 중요한 뭐 포인트 이걸 잡아내는 겁니다. 즉 글감을 잡아내려고 이렇게 불철주야 이렇게 집중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건 글감을 찾으려고 집중하면서 세상을 사는 것과
그렇지 않고 그냥 사는 것 사이의 차이, 요거에 되게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하는 교육도 제가 제안을 해보자면 그런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핀란드에서 교과서랑 교과목 자체가 다 없어진다고 하죠. 근데 이제 주제 중심으로 필요한 것들을 종합하는 그런 내용으로 교육을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조금 더 과격하게 아예 그런 것도 없이 주제 찾는 것도 애들끼리 한번 얘기해 가면서 찾아봐라. 이렇게 너만의 새로운 거 한번 만들어 봐라. 우리가 교육이라는 게 이제 내용을 학습시키는 거라고 주로 생각을 하는데 사회가 변하는 속도가 빠르고 새로운 문제가 계속 닥치고 그랬을 때는 이게 별로 효험이 없거든요. 따라서 늘 문제를 포착하고 거기에 대처하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의 교육, 사람의 능력의 교육, 메이커 또는 창작자로서 임할 때 학습 효과,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게 학습된 결과 내용이죠. 이거를 얼마나 오래 많이 간직하느냐를 조사했는데 연구해 본 결과 그 남을 가르치는 것과 이 재밌는 게 immediate use, 즉각 써먹는 거, 요게 굉장히 자기 안에 기억되는 게 비중이 많다고 그래요. 이 연구 결과와 제가 그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서 뭐를 어떻게 공부할 거냐의 문제가 만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제 쪽에서의 이야기는 마치고 마지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질의응답하실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고요. 일단 막연하게 뭐 두렵다 뭐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위협이 될 만한 게 어떤 거고 어떤 거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하고 인식을 하고 대비를 하고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걸 좀 막연하게나마 감을 잡을 수 있었던 그런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어요. 강연이 생각보다 저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료를 많이 준비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이해가 많이 됐고 너무 재미있었어요. 네, 현대사회에는 수많은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 쟁점들 중에서 중립을 지키거나 그리고 아니면 어느 한쪽에 길을 걸어가거나 할 때 다른 타인의 영향이라든지 사회의 다른 것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데 나침판이 되어줄 수 있는 부분이 인문학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말 그대로 기로의 인문학이라는 제목을 달아서 그러한 갈림길에 섰을 때 자신만의 인문학적 소양으로 자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강연의 주제 도서는 김재인 작가의 인공지능의 시대, 인간을 다시 묻다입니다. 이 책은 철학자 김재인의 서울대학교 인기교양 과목인 컴퓨터와 마음의 강의 내용을 엮은 것입니다. 수년간 공대생들에게 필수 과목이었던 이 수업에서 저자는 이미 다가온 인공지능 시대가 역설적으로 우리 인간 자신을 다시 되돌아볼 시기임을 말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저자는 뛰어난 인공지능과 살아가는 동안 잘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2018년 도서관 길이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천광역시립 영종도서관은 2009년 개관하여 독서 문화의 거점으로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해 왔습니다. 1사서 1동아리 사업을 통해 독서를 활성화하고 섬마을과 지역정보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다독다독 사업 등을 진행하며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정보와 문화 콘텐츠를 교류하는 커뮤니케이션의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